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인사한 이재명 대통령 모습입니다. 지금은 캐나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조기 복귀한다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검찰 수사가 갑자기 신데렐라 수사가 됐습니다. 신발의 주인을 찾겠다는 건데요. 특검은 속도를 내고 있죠. 김 여사는 어제 입원했습니다. 어제 올린 문재인 전 대통령 SNS 사진입니다. 눈 덮인 눈 내린 산에 여름 잘 이겨내자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입니다. 내 뒤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연일 외치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진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네요. 이 사진, 네, 합성입니다. 이 논란도 잠시 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현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네, 공군 1호기에 올라서 캐나다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 이모저모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 세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각 캐나다에 도착해서 지금 공식 일정을 한창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현재 시각이 지금 이제 7시 좀 넘었으니까 첫날 일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셈인데 어제 떠나기 전에 서울공항에서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참모진이 환송을 나왔는데 당초에 취임 초기에 경무 문제, 대통령실의 경무 문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랬고 일단 표정은 좀 밝아 보였어요. 원래 이 비서실장은요. 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그때가 휴가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당히 밝아진 것이죠. 아니, 근데 오늘 국회도 가신다고. 그런데 이게 그냥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지금의 상황이 또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시고 또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또 못다한 어떤 업무를 또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예. 최근에도 이 대통령 비서실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과로사로 쓰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전망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는 없는 게 오늘 아침에 또 전해진 소식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복귀를 한다고 하면서 G7 일정 접고 빠르게 복귀한다고 하면서 지금 당초에 가장 관건이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거 자체가 성사가 조금 불투명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뭐 확인된 바로는 애초에는 일정이 조율됐었는데 예.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예.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갖고 급히 일정을 단축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약식으로라도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네. 또 만약에 성사되지 않으면 불편한 뭐 한미 관계가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성사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의 입장은 뭐 일단은 이스라엘, 이란 지금 이 중동 정세에 관한 부분이 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읽힐지도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를 품고 캐나다로 날아간 이재명 대통령. 가는 길 비행기에서는요. 예정이 없던 기내 간담회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인원수를 좀 늘렸다고 하는데 꽉 찬 것만인데요. 네. 뭐 전에보다 숫자를 늘렸다고요? 공정 지정이 더 많았고요.
최대한 꽉 채워서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좀 조심하시지. 어쨌든 그런 일들 없이 또 그런 데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그건 아주 초반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아마 초기라서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는 바람에 조금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창 날아가고 있는 기내에서라서 청음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하단 자막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소통 활성화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정권에서 줄였던 기자단 규모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복원을 하면서 전임 정권의 불통 논란 이런 거 애둘러 비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얘기할 때는 이 예. 언론사에서 이 자막 함부로 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자막과 관련된 성사로 인해 가지고 특정 언론사가 해외 순방기에 탑승을 못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표 끊어가지고 본인들이 해외 현지로 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났던 거 관련 아니겠습니까? 언급이 있었죠. 쉽게 말해서 골탕 먹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해외로 가는 이 전용기 안에서 특정 언론사 두고 나고만 또 불러다가 따로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그때 전에 들었었거든요. 예. 이거는 언론의 줄세우기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행동 절대 하지 않고 예.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균등하게 또 말할 수 있는 자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네.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기자분들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정 초반의 지지율 58% 이런 보도들을 언급하면서 임기 말의 목표치는 어떻게 둘 건지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뭐 즉답을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감도 좀 내비친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임기 초반에는 언론과 야당과의 관계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비교적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초기에는 아무래도 국정 운영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다소 덜 비판적이고 야당도 국정 운영과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정 운영 과정에서 분명한 그 비판의 지점이 나올 겁니다. 네. 벌써부터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반영되는 국정 지지율 58%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에 가장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던 분이 찾아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는데 예. 2022년에 45%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공언했을 정도의 임기 초보다도 높은 국정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본다면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난망을 예상하셨고 이런 언론을 향한 유화적 제스처, 문을 좀 열어놓겠다 이런 뉘앙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바로 취임 초반 불거진 인선과 특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이륙하기 직전에 특검 세 분을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혹시 그 세 번 특검 아직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은 또 누구죠? 그 감사원 계시던 그 양반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성남 시청에 있을 때 공안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본인이라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죠. 지금 김인덕 총리 후보자랑 이한주 비정기위원장 같은 경우에 신상 관련 의혹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등 3대 특검을 모두 만난 거 아니냐는 보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일축을 했고
지금 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김민석 후보자 그리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인선 논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본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의혹이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재산이요 2억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자랑 어머니랑 해도요 거의 다 부채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뭐 얼마나 많은 비위가 있었으며 거기에 관련된 뭐 얼마나 그 불로소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체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인적인 채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채무도 들어보니까 2018년도에 그러니까 과거에 불법 자금 수수로 인해 가지고 중가상금이라고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야 되는 돈이 세금액들 추징금들이 있는 건데 그게 갑자기 뭐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사실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예.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지인들에게 빌렸던 것인데 그 지인들도 김민석 후보자한테 이자를 그동안 꼬박꼬박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네. 위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서로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의제기하지 않는데 그저 과거에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비난한다? 이것은 흠집내기고 네. 이것이 만약에 검은 돈이었다면 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할 때 재산 신고에 사적 채무라고 적었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꿀꺽 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너무 공세가 심한데 네. 이조차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청문회가 아직 안 열렸으니까 예, 궁금하신 예. 거는 청문회 때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은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안 하면 자료 제출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런 걸 지적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막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을 하면 인사청문회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당에서 조금 감안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연일 본인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한 기자의 질문에 또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차임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또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는 좀 주의해서 사용해달라 이런 차원이었는데 자, 지금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SNS 해명글 매일 하나씩 올리겠다고 했는데 저희 방송 직전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표적 사정 성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징금의 이 중가산 증여세가 이중형벌적 차원으로 좀 여겨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매월 140만 원씩 누진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적 채무를 쓴 것이다. 1,000만 원씩 빌리고 차용증 써준 거다. 이렇게 일단 해명 시도가 됐거든요. 일단 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인 근거를 다 마련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도 쓰고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2차례나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조심했을 거예요. 네. 아까 뭐 현금을 받고 그냥 꿀꺽했으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그 법적 근거들을 마련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예. 왜 자꾸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저는 국민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내에서 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은 그런 의혹에 불과하다더라라는 보고를 받더라도
그것이 진짜 의혹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지를 네. 책임자에게 맡겨서 검증을 시키는 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국정 동력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논란으로 인해서 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사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검증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SNS 글을 올리면서 첨부한 표인데 해당 시점부터 1,000만 원씩 이 체납액이 차감되는 모습. 그러니까 당초에 계속 주장을 해왔던 이 사적 채무가 공적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지금 표를 제시하면서 이루어졌고 본인의 소득이 이제 지출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좀 소명을 하겠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더 방점이 찍힌 건 사실 이 부분인데 가족에 관한 언급이 나왔어요. 이제 아내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정치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를 포함해서 전처, 현처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 또 아들에 대한 의혹도 해명을 했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원망의 화살도 좀 돌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김민석 그 인사청문회 팀에다가 해명을 지금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해명을 아무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야당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인 채무와 관련된 것이 예. 저희같이 관심 있고 직업인 사람들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만 국민들은 한 번씩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기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료 요구는 충실히 해야겠죠. 재산 내역 주세요. 채무가 있었다면 채무 상환 근거 주세요. 이런 거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네. 지금부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 그게 검은 돈이네. 그걸 왜 했냐. 과거에 어쨌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건전한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이 이번에 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왜냐?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정말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는 어떤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호도되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의 명예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 고사를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꼭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의혹을 얼마든지 제기하셔라. 하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좀 지켜주시고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전처와 현처를 같이 부른다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우리가 검찰 출두해야 되고 포토라인 세운다 할 때 그때 국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셨으면서 지금 전처 현처 부른다는 거는 진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포장지를 더 부각시켜가지고 예. 이것을 김민석 후보를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과는 별개로 어제 또 김민석 후보자는 경제부처, 오늘은 사회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대일 외교 행보도 시작이 됐고 광폭의 거의 뭐 총리 지명자로서 예정자로서의 행보가 시작이 됐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청문회에서 다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취지로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차원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인준이 되지도 않았는데 국정 운영이 급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이 국민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받을까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이상이면은 이제 그 150석 이상이면은 그 인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석수만 갖고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바탕에 있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월권적인 그 공무원 기강 잡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8명을 어제 대통령실에 추천을 하면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어제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예정되어 있던 외래 진료를 보다가 주치의의 권유하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네. 병명이라던가 입원이 필요한 기간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여사의 입원이 이게 길어지게 되면은 소환 조사 등 이 특검 수사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점,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입원한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이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정말 전방위적인 그런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기존에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시기가 지금 시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좀 빨리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일단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차피 이게 특검이 시작되게 되면 특검으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대면 조사까지는 지금 불필요한 단계, 지금까지 한 수사를 잘 정리해서 특검에 넘기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왜 하필 지금 입원하였는가, 혹시라도 특검 출범 전에 있을지 모르는 대면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 내지는 곧 특검이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꼭 통원 치료라던가 아니면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이번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래도 대면 조사는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 특검 수사 출범하고 나서 이제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마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이 입원 기간이라는 것이 사실 단기간, 일주일 이내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 치료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 달 내에 뭐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전에 조지우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 이제 방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 조사로도 가름할 수 있겠지만 입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면 조사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혜민 조국 혁신당 의원은 SNS에 병원 말고는 출구가 딱히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아직은 범죄자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좀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민중기 특검도 말을 했듯이 아프다고 해서 수사 조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병이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지병이 아닌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근데 지병이라는 것은 원래 본인의 병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관리하는 수준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충실하게 잘 제대로 치료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또 수사와 조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본인도 아실 겁니다. 이거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닌 겁니다. 그 기껏 미뤄봤자 뭐 일주일이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약 맞을 매라면 당당하게 빨리 맞고 또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거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빨리 쾌차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 선물용 의혹을 받는 명품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예, 지금 명품백 줬을 때 네. 그때 당시 그 옆에 그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욱 씨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예.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같이 여사하고 같이.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하고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방문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윤 전 대통령 네, 이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 이게 다른 가방 여러 개와 신발과 교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검찰 수사 상황 얘기거든요. 변호사님. 검찰이 특히 이 바뀐 신발의 치수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 신데렐라 수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방 2개를 받았는데 웃돈을 얹어서 다른 가방으로 교환했다가 이전까지 알려진 바였고요. 네. 이게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가방 2개를 웃돈을 얹어서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다. 여기까지가 현재 확인된 부분인데요. 네. 가방과 신발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사이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가방이든 들 수 있다면 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신발 사이즈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물론 비슷한 체구의 여성 혹은 남성은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치수가 본인의 치수가 일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특정인을 위해서 구입한 신발이다. 여기까지 증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신발을 바꿔 간 사람과 지금 이 해당 신발 치수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신발을 바꿔 간 것이다. 여기까지는 좀 입증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바꿔간 사람의 그 신발의 치수 그리고 지금 바꿔갔다고 주장되고 있는 그 신발의 치수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교환한 것인지를 좀 좁혀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말씀하신 대로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 여사가 교환을 만약에 지시한 어떤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 여사의 평소에 신는 신발 치수와 바꿔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 신발의 치수가 일치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 내지는 김 여사가 착용을 했을 것이다까지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여타의 증거들이 이것은 김 여사를 위한 선물이었다를 가리키고 있을 때 한 가지 추가적인 어떤 보완 증거로서의 성격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직 그 신발의 실물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까지 수사에 초점이 좀 맞춰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 여사 측은 발치수만으로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진행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부대변인님, 네. 박사학위 취소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석사학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해당 학교에서 사실 그 전에 어떤 표절 시비가 있었을 때 혹은 뭐 명백한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이것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이것을 다시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마련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가 곧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석사가 취소되면 자동으로 박사도 취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 유지, 그러니까 멤버 메인티넌스 이것이 영문 제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이 멤버는 영어로 그대로 쓰고 메인티넌스, 영어는 또 한글로 유지라고 써서 그때 화제의 제목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제목부터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학위를 줬는지 이 학교도 저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교육계의 비리, 지금까지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이 표절과 관련해 가지고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표절 시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진실위원회 보니까 48.1%에서 54.9%가 표절로 검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변호사님, 이 특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언제 출범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 정리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 출범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의혹과 수사 상황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시작했을 때 바로 함께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특검이 출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 상황들은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고요. 특검이 지금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할지 그런 장소 같은 부분들이 지금 정해지고 있고요. 네. 어떤 규모 같은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인원들이 합류하게 될지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20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칠 수 있는데 한 달 내에 이번 달 내에 정도의 어느 정도 윤곽은 모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7차 공판이 있었는데 출석할 때는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 점심 휴정 때 나가면서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보시고 오겠습니다. 소환 조사 요구하면 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명하실까요?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네,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는데 지지자들만 좀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두둔할 일도 뭐 없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파면의 이유는 불법 계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법원 앞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의 그 사적 감정은 제가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이냐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겠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뭐 가까이서 보고 싶고 손도 흔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대중에게 전 국민에게 저 장면이 중계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좋게 볼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은 곧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부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 초기부터 보석 신청했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는데 나가지 않겠다. 이 보석 결정에 반발을 하면서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오는 26일이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그러니까 지금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장 6개월의 구속이 가능한데 그 기간에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검찰 법원 입장에서는 그대로 풀어줄 것이 아니라 보석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둔 다음에 석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걸려있는 그 보석의 조건이요. 보증금 1억 원 납부 그리고 이 구속이 풀려난 이후에 어떤 특정인들과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그리고 주거 제한 이런 조건이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풀려나게 되면 이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보석 신청을 해둔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것인데 실효성 부분은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에서는 보증금 납입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고 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풀려나는 거를 기대하고 그러면 안 하겠네요. 지금 열흘 참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석이 됐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이 보석 조건을 어기게 되면은요.
다시 구속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심에서 쓸 수 있는 구속 기간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 일단은 좀 버티기 위한 그런 전략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이 뇌물 혐의 사건 첫 재판 기일입니다. 혹시나 SNS를 좀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요. 지난 겨울 설국이라고 하면서 올 여름 잘 이겨보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더운데 설산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변호사님, 오늘 준비 기일이어서 불출석한다고 했어요. 준비 기일은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이제 계획표를 짜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이제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지 재판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데 변호인만 출석해도 충분하고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네. 일단 오늘 정도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다뤄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을 지금 거주지에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할 이전 문제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에 논의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네. 오늘 그 얘기까지 나오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일단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이제 전 사위가 이 관련해서 취직을 한 부분, 그리고 그 취직 과정에서 얻은 그 태국 현지 체류비와 그 임금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국 이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딸 부부의 생활비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통해서 얻은 임금과 체류비가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이다. 뇌물죄를 구성한다. 이 부분의 논리에 대한 점검 역시도 함께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당권 경쟁이 조기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4선 정청래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부대변인, 여기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원을 32번을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33번이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출마에 당 내부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를 요구하는 또 연판장도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네. 어떤 벌써 이제 4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이분의 목표가 또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면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출마한다고 하면 네. 그 어느 지방선거 때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여당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서울시장 준비를 해서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는데 이 고리가 됐기 때문에 자녀 임기 1년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가 아니라 다음 차차기 당대표가 임기도 2년으로 온전하고요. 그다음에 이 차차기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도전을 했다는 것은 이분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무게감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당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진정성을 좀 증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정청래 대항마 누가 나와야 되냐? 아무래도 무게감이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밖에 없다라는 것이 당내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 같은데 이게 축구로 비교를 하면 정청래는 최전방 공격수 스타일, 그리고 박찬대는 이 미드필더, 이 중원의 사령관으로서 본인이 득점하기보다는 패스를 해주는 이런 중원의 사령관 같은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달라서 이 지지자들 간에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께서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하시게 된다면 어쨌든 지지자들 간에 과열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본인들께서 잘 참작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력한 여당인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첫 대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박찬대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누가 더 적임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를 할 텐데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야당을 비롯해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본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아까 지금 뭐 수비형 미드필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뭐 제가 이재명 대표의 내재적 관점에서 본다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훨씬 더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찐명과 관련해서 분화가 시작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겨울 이 동지가 지나면요 계속 그 추이가 계속될 것 같고 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건 뭐 자연의 순리와도 같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찐명들의 분화, 과연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죠. 지금 신임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기재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인사라는 점에서 좀 높은 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당내 쇄신 잘 될까요? 이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송원석 의원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많았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도 TK 지역이고요. 또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도 당내 주류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탄핵에 반대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송원석 의원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당장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당의 쇄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으니까 과거와는 좀 절연하는 움직임이 정말 가시화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으로 분류된다는 그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소식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뉴스네컷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트럼프 사이의 사진,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탄핵 반대 집회 대표 인사로 저희가 자주 소개를 해드렸죠. 전한길 씨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훈장을 받았다. 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네, 일단 원본 사진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본으로 알려진 사진인데요. 예. 지난 2018년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11월에 실린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일단 이 나오고 있는 사진은 현재 화제에 오른 사진이고요. 네, 합성 사진. 그렇습니다. 이 원본으로 알려진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한 의사 겸 자선 사업가 미리암 아델슨, 그러니까 여성입니다. 우측에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담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일단 현재 AFP 이 통신에서는 전 씨가 이 미국 자유훈장 공식 수상자 명단에 없다라고 이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일단 전혀 상관이 없는 사진이다. 외신에서부터 팩트 체크가 이뤄졌고 본인도 이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유포자 좀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누리꾼들 반응 어떤가요? 네, 이 기사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타국에서 훈장 받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전한길 선생님 훌륭한 애국자이시네요 같은 반응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이 합성 사진임에는 분명하잖아요. 예. 이 사진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 딱 봐도 가짜 사진 아니겠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또 전한길 씨를 향해서 역사 강사라더니 이런 가짜 사진에 휘말린다는 게 참 안타깝다.
국가적 망신 아니겠냐 이런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전 씨는 해당 게시물이 가짜임을 분명히 했고요. 자신이 올린 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조작을 한 것이다. 가짜 뉴스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믿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폐해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어떤 의도로 유포했는지는 아직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한길 씨 본인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있어서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 뒤에는 미국도 있고 캡조 미국, 일본 NHK, 그 요미우리 TV, 그리고 산케이 신문,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전한길을 지키겠다고 기자들한테 약속을 다 받았어요. 너희들 전한길 건드리면 경고한다? 즉시 내 트럼프 정부에 알린다. 영국에다 바로 알린다고? 일본에도 바로 요청할 거고 국제적인 문제로 될 거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네, 뒤에 미국 정부가 있고 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가짜 뉴스, 가짜 사진 한 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일꾼 찾기 국민 추천제, 국민 추천을 받았죠.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7만 4천여 건 정도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전한길 씨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차원일까요? 저는 이거를 풍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한길 씨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에 추천한다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글이 점점 더 풍자로 가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부 장관에는 아이유 씨 그리고 영화감독 봉준호 씨 그리고 래퍼 우원재 씨를 추천한다라고 하고요. 일단 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언급이 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이 풍자성 제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정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적임자의 인사 추천을 받는다는 그 취지 외에도 여러 차원의 이슈를 낳았던 국민 추천제를 포함해서 전한길 씨 이야기까지 저희가 잠시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결혼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이광기 씨의 딸이죠. 이현지 씨와 축구 국가대표로 알려진 정우영 씨가 화촉을 올렸는데 결혼식 현장에서 아버지로서 축사를 전했던 이광기 씨의 모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연지 안 온다고 했는데 여보 우리 연지 사랑으로 키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우영군 사랑스러운 우리 딸 부디 잘 부탁합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 말 그대로 눈물 어린 축사였습니다. 본인이 이제 당초에 울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다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정말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식에 가면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하객 측에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입이 편인데요.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광기 씨가 딸과 함께 입장을 할 때부터 이미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제 좀 나타낸 바가 있고요. 이 축사를 이야기를 하다가 딸의 남편이죠. 이 남편을 보면서 내 딸을 잘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폭풍 오열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운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내 딸을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 참 인상 깊었는데요. 사랑스러운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따뜻하게 함께 해달라라고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더 절절하게 느껴진 이유기도 하고 저도 이제 딸아빠 하다 보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좀 보게 되는데 이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혼집이 어디라고요,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이라고. 여러분 직항으로도 13시간이 걸려요. 네. 딸 한 번 보려면 이제 일주일을 빼야 되는 이제 아빠가 된 건데요. 일단 정우영 선수가 누군지 모르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있을 수도 계실 수 있으니 있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2018년도입니다. FC 바이에른 이 뮌헨에 입단을 해서 현재는 이 FC 우니온 베를린 소속 선수로 아주 활약을 하고 있지요. 베를린이라고 하면 이제 독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에 신혼집을 마련을 하게 됐고 이 신혼집 역시 독일 베를린에 차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축구 팬분들에게는 워낙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광기 씨의 딸 연지 씨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또 아빠 손잡고 여러 방송에 나왔던 모습들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거 아버지와 가족 예능에 출연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비춰왔는데요. 네. 어린 시절부터 예쁜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웃는 모습이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데요. 예현지 씨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 전공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트 갤러리를 운영 중입니다. 아트 디렉터로 활약 중에 있는데요. 아버지 씨가 갤러리를 운영 중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아트 디렉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예술과 스포츠의 특별한 만남이기에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더 좀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결혼식의 면면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광기 씨가 인맥 부자기도 하고 또 정우영 씨도 이제 축구 선수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네, 양가 쪽 하객이 화려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하객은 500명 정도가 됐고요. 사회가 유재석 씨 그리고 축가가 크러쉬가 맡았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박수호, 홍석천, 최은경, 안선영 씨 등 연예계에 정말 많은 지인들이 참석을 했고요. 축구 예. 선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희찬, 서령우, 백승호 선수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네, 또 화려한 면면 덕분에도 결혼식이 풍성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광기 씨는 과거에 또 안 좋은 시절도 있고 그 아픔도 많이 또 추억이 되고 있는데 멋진 사위를 얻게 됐습니다. 또 식구가 든든하게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그만큼 행복도 더 배가 될 거라고 좀 믿겠습니다. 이광기 씨 말고도 이렇게 축구 선수를 사위로 두게 된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개그계의 대부 이경규 씨 얘기인데 이제 보면 뭐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는 건 옛말이고 장인이 사위 사랑 전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부터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MVP 선수로 한 분 뽑아달라고. MVP 아무도 김영철 선수고요. MVP는 김영철 선수고. 지금 가실 건가요? 아니, 네, 무승부라 안 가. 예, 무승부 그냥 되면은 영철을 막 쓰고 있다. 아까 영철이 안 보라. 오케이. 마음이 허해. 사위가 지금 프로축구 안양FC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영찬 선수인데 직접 직관이라고 하죠. 네. 보러 가서 인터뷰에도 임하고 사실 뭐 이제 호통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의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겐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방송 네. 이미지와 절대 다른 가정의 이미지인 건데요. 일단 김종구 씨가 사위에게 호통치지 않냐라고 이렇게 재밌게 물어봤더니 이경규 씨가 사위는 100년 손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템포가 떨어지면 고급스러운 유머를 내가 오히려 한다라면서 이 사위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사위가 되겠다는 입장에서는 이경규 씨 같은 장인어른을 이제 맡겠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상견례 프리패스권이 하나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경규 씨는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이야기 나눌 것도 많고 사위가 되는 거 반대할 이유 전혀 없다라면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을 때 흔쾌히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사위가 뛰는 이 축구 경기에 시축을 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날 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시축 자체는 조금 아쉬웠다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사위 사랑이 참 대단하다. 너무 보기 좋다. 그쵸. FC 안양 팬들은 든든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만큼 사위 사랑도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소문난 축구광으로 또 유명한 이경규 씨이기 때문에 사위의 직업이 아주 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손자 육성 계획도 있다고 이경규 씨는 다 계획이 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위의 직업을 손자에게까지 물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손자까지 축구 선수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손흥민도 아버지가 축구 선수지 않냐? 나도 손주가 생기면 김영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축구 선수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보내겠다. 네. 내가 아이를 전담해서 스페인에서 키우겠다. 축구 선수로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꽤나 장기적인 비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광기 씨도 그렇고 이경규 씨도 그렇고 멋진 식구가 이렇게 하나 더해진 상황인데 난자리가 아니고 든든하게 채워진 든자리 쪽을 좀 많이 인식하고 또 행복도 많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이야기 여기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